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날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 정면을 향해 늘어선 VIP석, 맨 앞줄에는 군복 어깨에 별이 반짝이는 자리들이 즐비했죠. 그 사이 낡은 외투를 걸친 여든 노인 서도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때 묵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 운영 총괄을 맡은 여군 대령 김혜영은 명단을 훑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서도연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명단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었죠. 김혜영은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으며 서도연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이 자리는 지정 좌석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서도연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죠. 김혜영은 한 번 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서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혜영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김혜영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어요. 설명했는데도 일부러 무시하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영은 몰랐어요. 서도연이 거의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도연은 6.25 한국전쟁 피난길 부산 낙동강으로 향하던 중 바로 옆에 떨어진 포탄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귀를 찢는 굉음에 고막이 망가졌어요. 치료받을 여유도 기회도 없었죠. 그날 이후 세상은 늘 반쯤 잠긴 소리로만 들려왔습니다. 지금 김혜영의 말도 주변의 웅성거림도 서도연에게는 입술만 움직이는 풍경일 뿐이었어요. 김혜영은 결국 감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터지고 몇몇 젊은 장교들의 시선이 서도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김혜영의 자존심은 완전히 상처 입었죠. 명단에도 없는 분이 VIP석 앞에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촌년 주제에 감히 어디라고. 그 말조차 서도연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서도연은 김혜영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환한 얼굴, 떨리는 입술. 서도연은 그 표정을 오해했죠. 안내하려는 사람이 애가 타는구나. 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김혜영을 완전히 자극했어요. 김혜영은 그 미소를 비웃음으로 받아들였죠. 지금 웃으십니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혜영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아, 이 촌년아. 순간 행사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혜영은 뒤를 돌아 부하 장교들에게 손짓했죠. 지금 당장 끌어내. 행사 방해다. 부하 장교들이 서도연의 팔에 손을 대려는 그때 행사 맨 뒷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5명의 여군 장성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혜영의 외침을 또렷이 들은 현역 장군들이었죠. 별 넷, 별 셋, 별 셋, 별 둘, 별 하나. 별 13개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군복이 일제히 펴지고 장성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그 변화는 파도처럼 앞줄까지 밀려왔죠. 김혜영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대령으로서의 체면을 붙잡았습니다. 김혜영은 침착한 척 재빨리 말을 바꿨어요. 장군님들, 오해입니다. 이분이 협조를 안 하셔서. 그리고 곧 더 비열한 선택을 했죠. 보안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원 미확인자입니다. 김혜영은 슬쩍 서도연의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물건을 서도연의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곧바로 김혜영이 소리쳤죠. 잠깐, 가방 안에 수상한 물건이 있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어요. 간첩 아니야? 왜 저런 걸 가지고 있지? 속삭임이 번지고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5달의 눈빛이 동시에 바뀌었어요.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죠. 확신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엄마다. 간첩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김혜영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착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장군님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엄정해야 합니다. 서도연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모른 채 사람들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5달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죠. 그렇게 한 노인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국가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문이 되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영은 별 13개가 일어선 광경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냉정한 얼굴로 보안팀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분은 신원 미확인 상태입니다. 장군님들 앞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김혜영은 그렇게 말하며 서도연의 가방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가방 안에서 작은 금속 장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테나처럼 생긴 부품이었어요. 통신 장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민간 노인이 들고 다닐 물건이 아니었죠.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김혜영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키웠어요. 행사장 통신 이상이 발생한 시점과 이 물건이 발견된 시점이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의적인 교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도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방에서 물건이 꺼내지는 장면만 멀거니 바라봤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표정이 바뀌는 사람들. 그러나 소리는 닿지 않았죠. 서도연의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5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넷째 서가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막내 서하늘의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물건이 엄마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일부러 넣었다는 것을 본능처럼 느꼈죠. 하지만 아직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혜영은 그 침묵을 자신의 승기로 착각했어요. 그녀는 주변 장교들을 돌아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물건을 소지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김혜영의 손이 그 금속 장치를 높이 들어 올렸죠. 햇빛에 반짝이는 안테나 부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더군다나 VIP석 최전방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김혜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일치합니다. 뒷줄에 서 있던 첫째 서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사성 장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오른손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서여름과 셋째 서봄은 서로 짧은 눈빛을 교환했죠. 지금 당장 뛰쳐나가 엄마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혜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녀의 말투는 교묘했어요. 장군들을 향해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죠.
당신들이 권력으로 이 상황을 덮으려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던지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혜영의 입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김혜영은 보안팀 책임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별도 공간으로 모시고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모시고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의미는 명백히 연행이었죠. 보안 요원 2명이 서도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여든 노인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김혜영의 눈빛이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도연의 양쪽에 섰어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서도연의 팔꿈치를 잡으려 했죠. 그 순간 행사장 맨 뒷줄에서 서지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성 장군의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어요.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김혜영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군님, 김혜영이 서지연을 향해 말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장군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든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혜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갑고 무거워서 김혜영은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혜영은 자신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다시 서도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서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도연은 갑자기 자신의 팔을 잡는 손의 힘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죠. 보안 요원이 서도연의 양팔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확인 절차를 위해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서도연은 그 말도 듣지 못한 채 자신의 팔을 잡아 끄는 손의 힘만 느꼈어요. 놀란 표정으로 손을 빼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여든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잡았을 균형도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움 속에서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충격. 행사장 전체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진 듯 했어요. 주변에서는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지만 서도연의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죠. 서도연은 바닥에 닿은 무릎의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놀람, 당혹감, 불편함. 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죠. 서도연은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김혜영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죠. 연행하세요. 그 한마디에 5달의 인내가 끝에 다다랐어요. 막내 서하늘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서지연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신호였죠. 서하늘은 이를 악물고 발을 멈췄어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탓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나서면 권력으로 덮었다는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것을, 엄마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의 고통보다 앞으로 엄마가 받을 모욕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둘째 서여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삼성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녀는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엄마를 보는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언니의 판단을 믿어야 했죠. 셋째 서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삼성 장군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엄마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넷째 서가을은 손을 떨며 참고 있었어요. 이성 장군의 체면도 군인으로서의 냉철함도 모두 무너질 것 같았죠. 당장 뛰어가서 엄마를 안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자신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막내 서하늘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성 장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엄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첫째 언니의 눈빛을 보며 서하늘은 자신의 발을 묶었죠. 김혜영은 다섯 장군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군인들이구나. 원칙 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접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김혜영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도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서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무대 뒤편에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였지만 곧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죠. 비프음, 경보음, 알람 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소리지? 대형 화면에 빨간 문구가 떴습니다. 시연 오류. 처음엔 단순 장비 문제처럼 보였어요. 행사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결함 정도로 여겨졌죠. 담당 기술팀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무전기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인근 지역 재난 연락망 일부 두절 확인. 무전기를 받은 장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다시 확인을 요청했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신고 수신 지연 중입니다. 일부 구간 통신 장애 발생. 순간 장군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어요. 이건 행사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국가통신망이 흔들리고 있었죠. 단순한 장비 오류라면 행사장 내부에만 국한되었을 텐데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김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장치를 다시 한번 높이 들어 올렸어요. 지금 상황 더 심각합니다. 책임을 서도연에게 덮어 씌우는 마지막 시도였죠. 김혜영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통신 장애까지 발생한 지금 서도연이라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것 보십시오.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김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서도연이 바닥에 떨어진 비상용 무전기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누군가 황급히 움직이다 떨어뜨린 것이었죠. 서도연의 손이 그 무전기에 닿았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어요.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노인네가 무전기를 만져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둘째 서여름과 셋째 서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너무 익숙했어요. 엄마가 어렸을 적 자신들에게 보여주던 바로 그 손놀림이었죠. 서도연은 무전기의 채널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든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잡음이 섞인 틈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한 감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노인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통신 전문가들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도연의 손놀림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저건 구형 장비 조작법이다. 아니, 저것보다 더 오래된 방식이야. 서도연의 손가락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다이얼을 조정했어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었죠. 현대 디지털 장비에 익숙한 젊은 기술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서도연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짧은 문장, 불필요한 단어 하나 없었죠. 전환 수동,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서도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익힌 발성법을 믿었죠.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르는 압력, 입술과 혀의 위치, 호흡의 깊이, 모든 것이 몸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주파수 이쪽? 주변은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김혜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라고, 노인이 아무렇게나 만지작거리는 것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몇 초가 흘렀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전기에서 또렷한 음성이 돌아왔어요. 확인. 전환 절차 개시합니다. 행사장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도연과 무전기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대형 화면의 빨간 경고 문구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시스템 정상화 중이라는 녹색 문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재난 연락망 지표가 하나씩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황급히 보고했어요. 통신망 복구 확인됩니다. 교통신고 접수 재개되었습니다. 인근 지역 연락망 모두 정상입니다. 행사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여든 노인이 무전기 하나로 국가 통신망을 복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김혜영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도연을 바라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장치가 덜컹 바닥에 떨어졌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자신이 간첩으로 몰아세운 노인이 방금 국가 통신망을 복구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도연은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앉았죠.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서도연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죠. 통신이 끊기면 복구한다. 그게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뒷줄에 서 있던 5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사성 장군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눈가를 적시는 눈물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여름과 서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삼성 장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엄마가 평생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 순간만큼 명확하게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가을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성 장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몰랐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하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일성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엄마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바닥에 무릎 꿇은 엄마를 그저 지켜만 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저런 일이? 대체 무슨? 김혜영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건지 깨닫기 시작했죠. 촌년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 촌년아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사성 장군 서지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이 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지연은 서도연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단정히 거수 경례를 했죠. 사성 장군의 경례.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무거운 경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경례의 대상은 김혜영이 아니었어요. 다른 장군들도 아니었죠. 바로 서도연이었습니다. 여든 노인, 낡은 외투를 입고 손때 묻은 가방을 든 방금 전까지 간첩 취급을 받던 그 노인에게 바치는 경례였어요. 행사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죠. 서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짧은 침묵 후 서지연은 계속 말했죠. 이분은 국가통합통신체계의 초기 설계자. 서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참아냈죠. 서도연 선생님입니다. 현장이 뒤집혔습니다. 서지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연? 그 서도연 말인가? 국가통신체계 설계자라고? 몇몇 나이든 장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서도연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의 뿌리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전설처럼 들었던 이름일 뿐 실존 인물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둘째 서여름이 앞으로 나섰어요. 삼성 장군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죠.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여름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신호 분석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10분 전부터 행사장 인근에서 외부 송신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래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죠. 교란 신호의 출처는 행사장 외부 남동쪽 4km 지점입니다.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외부 교란이라는 말은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미였죠. 셋째 서봄이 이어서 나섰습니다. 역시 삼성 장군인 그녀는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어요. 해당 신호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 주파수 방해로 확인됩니다. 서봄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김혜영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이 가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장치, 서봄이 바닥에 떨어진 금속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물건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한 결과 3개월 전군 보안부에서 분실 신고된 물품과 일치합니다. 김혜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분실 신고 당시 담당자는 서범이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혜영 대령, 당신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김혜영에게 쏠렸죠. 김혜영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넷째 서가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성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오늘 오전 9시 32분 김혜영 대령이 서도연 선생님의 가방에 접근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서가을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김혜영이 서도연의 가방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영상 속에서 김혜영의 손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가방 안으로 밀어 넣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김혜영이 외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떨리는 목소리,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막내 서하늘이 마지막으로 나섰어요. 일성 장군의 어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서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어요. 서도연 선생님은 한국 전쟁 당시 포격으로 청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선생님은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서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럼에도 당신은 선생님을 간첩으로 몰아세웠고 촌년이라 불렀으며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김혜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하고 간첩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그것도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 저는 몰랐습니다. 김혜영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모르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였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한 사람을 짓밟았으니까요. 서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도연 선생님은 1953년부터 1978년까지 25년간 국가통신체계 구축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시작하셨죠. 서여름이 이어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설계하신 통신망은 지금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서봄이 말했어요. 선생님의 백업 시스템 설계 덕분에 수많은 재난 상황에서 통신이 유지되었습니다. 서가을이 덧붙였죠. 선생님이 만드신 매뉴얼은 지금도 통신 장교들의 교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5자매의 어머니이십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별 13개, 사성 장군 1명, 삼성 장군 2명, 이성 장군 1명, 일성 장군 1명. 그들이 모두 한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 13개를 키운 어머니.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그것도 혼자서.
서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다만 딸들이 앞에 나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지연이 서도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죠. 사성 장군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서지연이 서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도연은 딸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며 무슨 말인지 짐작했죠. 서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걱정 마, 괜찮아. 그런 의미의 미소였어요. 나머지 네 딸도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 13개가 모두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경외와 존경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죠. 누군가는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김혜영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죠. 이번에는 서도연이 아니라 김혜영을 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혜영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할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죠. 대령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혜영은 고개를 들어 서도연을 바라봤어요. 사과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혜영이 끌려가는 동안 행사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행사 주최 측 책임자였습니다. 삼성 장군인 그는 서둘러 서도연에게 다가왔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책임자로서의 무게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서도연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허리를 깊이 숙이는 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서지연이 일어나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청력이 거의 없으십니다. 필담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황급히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죠. 선생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서도연은 그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듯이. 서도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죠. 손때가 묻어 표지가 반질반질한 수첩이었습니다. 서도연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그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정확했습니다. 여든의 손으로 쓴 글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책임자는 그 글을 읽고 더욱 고개를 숙였죠. 주변에 모여있던 장성들이 하나둘씩 서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서도연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70대 후반의 한 예비역 대장이 서도연 앞에 섰죠.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1975년 강원도 최전방 통신기지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도연은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비역 대장은 서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0년 전 그 겨울, 통신기지에 고립되었던 젊은 병사들. 통신이 두절되고 보급이 끊기고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때 서도연이 직접 산을 넘어 그들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통신을 복구하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또 다른 장성이 다가왔어요. 60대 중반의 이성 장군이었죠. 선생님께서 만드신 비상통신 프로토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례했어요. 손을 들어 가슴에 얹는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교과서에서만 봤던 전설 같은 인물을 실제로 만난 것에 감격했어요. 나이든 장성들은 오래전 기억 속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죠. 서여름이 어머니 옆에 앉아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서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괜찮다. 이런 일쯤이야. 그 글씨는 담담했지만 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하지만 엄마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서봄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서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되는지 보고 싶었단다. 딸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만들어온 시스템이 지금도 잘 작동하는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가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죠. 그럼 왜 VIP석에 앉으신 거예요? 서도연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잘 보여서. 딸들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어요. 엄마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권위나 명예 같은 건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 그게 엄마였습니다. 서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통신이 끊겼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치셨어요? 서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단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 50년 가까이 통신 시스템을 다뤄온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귀로 듣지 못해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장인의 경지였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서도연을 위한 특별석을 마련했어요. VIP석 최전방, 가장 잘 보이는 자리.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자리를 문제 삼지 않았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는 서도연의 자리였으니까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최신 통신 장비들이 시연되었어요. 위성통신, 암호화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관리. 모든 것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서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비록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딸들은 어머니 주변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별 13개가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여름이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적어주었어요. 지금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술이 시연되는지. 서도연은 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때로는 수첩에 질문을 적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주최 측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된 대본을 내려놓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서도연에게 머물렀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분이 계십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도연에게 향했죠.
대한민국 통신 체계의 기초를 놓으신 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이 나라의 통신망을 만드신 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도연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몇 사람에서 시작된 박수가 곧 행사장 전체를 가득 채웠죠.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서도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는 모습, 손뼉을 치는 모습,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전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서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의미였죠. 딸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진 것인지, 엄마가 얼마나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아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박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누군가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고 그 외침이 여기저기서 메아리 쳤죠. 서도연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며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난 후 사람들은 서도연에게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섰어요. 젊은 통신 장교들은 서도연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나이든 예비역들은 오래전 추억을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젊은 중위가 서도연 앞에 섰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썼죠. 선생님, 저는 통신학교에서 선생님의 설계 철학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영웅이십니다. 서도연은 그 글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에 답을 썼어요. 영웅은 무슨,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다. 중위는 그 글을 읽고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죠. 겸손함까지 배우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0대의 한 예비역 대령이 다가왔어요. 그는 서도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선생님, 1973년 여름 동해안 기지 기억하십니까? 태풍으로 모든 통신이 끊겼을 때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는 글을 쓰다 말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도연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기억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그 젊은 병사가 이제 예비역 대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1시간, 2시간. 서도연은 지치지 않고 한 명 한 명 맞이했죠.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수첩에 답을 써주고 때로는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서지연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엄마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이 엄마를 지탱하게 했는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죠. 자신이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제 가족들만 남아 있었어요. 5딸과 서도연, 별 13개와 한 사람. 서여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서도연은 수첩에 답을 썼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란다. 그저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일했을 뿐이야. 서봄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것도, 재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서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죠.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누군가는 다시 세워야 했잖니. 서가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서도연의 답은 간단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 서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우리가 군인이 된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나라를 위해 사신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서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어요. 정말 그랬냐는 의미였죠. 5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는 줄 알고 조용히 일하셨지만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 나가시는 거 우린 다 봤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손이 꽁꽁 얼어 있었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괜찮다고 웃으셨죠. 엄마가 밥을 걸으면서까지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5 모두 군인이 되었어요. 엄마처럼. 서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딸들이 자신을 보고 자랐다는 것, 자신의 모습이 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서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항상.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 책임감 있게 사시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행사장에는 부드러운 조명만 남았습니다. 5달은 군복 차림 그대로 어머니 앞에 일렬로 섰어요. 별 4, 별 3, 별 3, 별 2, 별 1. 별 13개가 한 사람 앞에 섰죠. 서도연은 딸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한 명 한 명.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어느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든의 몸이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그리고 첫째 서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지연의 어깨에는 별 4이 달려 있었어요. 사성 장군. 대한민국 군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도달한 자리였죠. 서도연의 손이 그 별들을 하나씩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부드럽게. 무겁지? 서도연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딸들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성 장군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엄마. 무거워요. 서지연은 소리내어 답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죠.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도연은 둘째 서여름에게로 갔습니다. 별 3이 빛나는 어깨, 삼성 장군의 자리. 서도연의 손이 또다시 별들을 쓸어내렸어요. 무겁지? 같은 질문, 같은 손길. 서여름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정말 무거워요. 서도연은 셋째 서봄에게 갔어요. 역시 별색. 서봄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같은 말을 했죠. 무겁지? 서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무거워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지셨던 무게보다는 가벼워요. 넷째 서가을. 별들이 빛나는 어깨였죠. 서도연의 손이 그 별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무겁지? 서가을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무거워요.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 우리 5을 키우시면서 이보다 더 무거운 걸 지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막내 서하늘. 별 하나가 달린 어깨. 가장 어리지만 그 별의 무게는 다른 누구의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무겁지? 서하늘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일성 장군이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장교가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무거워요, 엄마.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도연은 막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다 알 수 있었어요. 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 책임이 얼마나 힘든지. 서도연은 딸들을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꼭. 말없는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자랑스러움, 사랑, 격려. 한참 후 서도연은 자신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딸들은 그 글을 함께 읽었죠. 너희가 군인이 된 건 엄마 때문이라고 했지.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군인이든 뭐든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서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별이 무겁다고 했지? 맞아. 무거워.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달 수 있는 거란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어. 딸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도연은 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어라. 엄마는 괜찮아. 다만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었어. 서지연이 수첩을 받아 답을 썼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오히려 오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자랑스러워요. 서도연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썼죠. 자랑스러운 건 엄마야. 너희 다섯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다섯 딸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함께 어머니를 둘러싸고 별 13개가 한 사람을 감싸는 모습, 그 광경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어요. 밖에서는 행사장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서도연이라는 이름이,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죠. 별 13개를 키운 어머니래. 혼자서 전쟁통에. 그것도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청력을 잃으셨는데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죠. 김혜영의 일은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군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증거는 명백했죠. 조작, 무고, 직권남용. 여러 혐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도연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어요. 수첩에 이렇게 썼죠.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 다들 놀랐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간첩 누명까지 썼는데 용서한다니. 하지만 서도연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증오와 복수보다는 이해와 용서. 그게 서도연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죠. 며칠 후 국방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도연에게 특별공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서도연은 거절했죠.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훈장은 필요 없어요. 그저 제가 만든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걸 봤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도연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통신학교에는 서도연의 사진이 걸렸고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만들어졌죠. 교과서에도 그 이름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도연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집에서 손때 묻은 수첩과 함께 여전히 조용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다만 이제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딸들이 더 자주 찾아왔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수첩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5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별이 아닌 그저 딸로서
서도연은 딸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서지연이 수첩에 썼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갈까요? 서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답했죠. 여행?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서여름이 받았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엄마가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서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모욕도 간첩 소동도 아니었습니다. 별 13개를 키운 여든의 어머니,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국가의 뿌리,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 서도연은 여전히 소리 없는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의 입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울림을 만든 사람, 들리지 않는 귀로 나라의 소리를 연결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5딸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사람. 서도연의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그걸로 충분해. 별 13개의 무게를 견뎌낸 어머니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리였습니다.